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이번 학기 마지막 날 강의네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직접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강의한다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 무엇보다도 함께 정말 신나는 여행한다는 그런 느낌을 덜 가지게 되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관찰론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여행을 떠나는 느낌으로 한 학기를 보내고 싶다는 말을 기억하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 과목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영미와 유럽과 아시아의 나라들을 특히 일본과 태국까지는 제가 언급을 했었고요. 그렇게 많은 여행을 사실 한 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의하나 모르겠어요. 자, 우선 오늘 할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트가 예쁘게 보이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수업이어서 이 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정리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코로나에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호관찰하고 연관 지어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조금 할 생각입니다. 우선 마지막 날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고 시작할게요. 윤지원, 박민수,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꾸 얼굴을 보고 사진을 보거든요. 김재나, 김혜련, 모찬혁, 김민수, 조윤정, 조민영, 이유정, 손혜인, 박세원, 박예림. 그래요. 다들 반가웠어요. 우선은 마지막 수업,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마지막 수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예전에 우리 국어 교과서에 어렸을 때 있었던 알퐁스 도데의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단편이 떠올라요. 이야기 한번 할까요? 알퐁스 도데의 프랑스 작가죠. 두 번째 단편집인 월요 이야기의 예전 책이에요. 1873년에 쓰여진 단편집인데 거기에 마지막 수업이 나와요. 그 시대적 배경은 알사스 로렌이라고 그러죠. 알자스와 로렌의 귀속 문제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벌어지던 때였대요. 근데 프랑스 알자스주에 사는 소년 프란츠가 늘 평상시처럼 학교를 가다가 우리가 해찰한다 그러죠. 풀도 만져보고 나비도 보고 벌도 보고 이렇게 느슨하게 학교를 갔는데 이미 좀 늦었던 시간인가 봐요. 그런데 아멜 선생님은 그날따라 정장을 하시고 차분한 목소리로 강의가 시작됐던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은 부드럽고 무거운 목소리로 오늘 수업이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가 전쟁에 패하게 되자 알자스 지방에 프랑스어 수업을 금지하고 대신 독일어를
독일어를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어를 굳건히 지키면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풀어가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학교의 괴종시계가 12시를 알리고 프러시아 병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고 쓰고는 수업을 끝났음을 알리는 단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 딸이 지금은 이제 성장했죠. 대학 시절 갑자기 교환학생을 가는데 프랑스로 떠나게 된 거예요. 걱정이 굉장히 됐습니다. 공항까지 따라 나갔어요. 당시에도 저는 딸이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프랑스어를 하나도 못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도 거의. 그런데 프랑스어를 선택해서 파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앉아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쪽에 똘레랑스라고 하는 어떤 포용의 문화들, 또 프랑스에 있을 때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존감, 자존심들, 예술의 본고장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유럽에 있게 되면은 네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도 가볼 거고 이웃 나라에 다들 벨기에도 가볼 거고 한데 얼마나 그쪽은 또 맥주가 맛있는지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데 내 딸아, 너는 편지에 그렇게 적어줬어요. 너는 어디 가서 기죽지 마라 그래도. 문화의 중심지인 그 유럽에 가지만 너는 5천년 대한민국의 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했듯이 국어를 굳건히 지키면 자기의 문화를,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지키고 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는 힘이 될까요? 아주 오래전 대학 시절에 읽었던 소설의 발자크의 골짜기의 백합이라는 소설에서 그때 주인공 이름, 남자 주인공은 생각나요. 펠릭스라고 했고 사랑했던 한 여인은 어디 백작의 부인이었을 거예요. 모로소프 백작의 부인이었던 것 같은데 불륜의 사랑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을 많이 배워요. 정말 온유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아름답고 우아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고 하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펠릭스, 늘 너에게는 하나의 지혜로운 샘물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샘물 같은 늘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그걸 나는 뭘 간직하고 왔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그리고 그 당시 읽을 때는 나에게는 그 샘물 같은 게 무엇일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교정 공무원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런 걸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떤 개념들 교정은 무엇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정의 갈 길, 결국 그 개념, 교정이 추구하는 이념, 그 이념에 따른 모델들, 어떤 모델들이 주도적이고 다른 모델이 배척되는 배척은 아니죠. 주도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모델들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한 기본에 충실한 공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튼 방금 이야기했던 교정에 대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샘물 같은 어떤 내 마인드. 결국 교정에 대한 내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훌륭한 교정인들 또 교정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교정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뭘 제일 먼저 봐야 한다고 그랬죠?
범죄와 범죄인에 대한 관점과 시각들이 결국 내가 뭘 어떻게 접근할지를 결정해 줄 것이다. 어쩌면은 보호관찰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했던 건 그런 데 대한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된다면 저는 제일 큰 힘은 어떤 경우에나 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일들을 하게 됐죠, 우리는. 그리고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떤 권한에 있다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내가 항상 맡은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공무원, 이러길 저는 바랬었습니다. 많은 준비도 필요하죠. 나름대로 철학도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이 나 자신을 굳건히 지키는 열쇠이다. 그런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정한 이제 한마디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준비하나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00년이나 2001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대구에 근무를 갔는데 그때 이제 교육계 쪽과 직장들과 연결해서 학생들이 직장 탐방 같은 걸 하는 프로그램이 처음 생겼을 거예요. 내 미래의 어떤 직업관에 대한 걸 심어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기관도 방문하기도 하고 그 소의 어떤 기관장이나 누군가가 가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자마자 우리 기관장께서 그 당시 그 대구교도소장이 학생들을 만나러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어느 고등학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가게 돼서 그때 1시간 정도 분량의 학생들하고 할 이야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직접 만나지를 못했던지 아니면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실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오랜만에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꼰대 같은 이야기를 정말 라떼는 한 것 같아요. 이제 봐도 제가 틀림없는 꼰대였던 것 같습니다. 앞에만 잠깐 한번 볼까요? 완연한 봄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길목 어디에도 지난 겨울의 흔적은 찾을 수가 그처럼 춥고 지루하던 지난 겨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경상공고 여러분들의 열기 때문인지 이곳 방송실은 봄의 기운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구교도소 분리심사과장으로 재직 중인 조기룡입니다. 처음 했을 때는 교도소장 누구입니다라고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대가 지금 여러분과 너무 다르고 더구나 제한된 시간 속에서 방송으로 만난다는 것은 기성세대 노파심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걱정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대부분의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왠지 믿음직지 않고 못마땅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도시국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반쯤 떨어져 나간 비석의 글귀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큰일이야 하는 글귀가 적혀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고 또 다음 시대를 이끌어오면서 인류사가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미래사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인류가 발전하고 개개인의 행복의 양이 커져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류는 그래도 지난 시대보다는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대를 살고 있으며 질병과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혜를 짜내왔고 절대 빈곤을 넘어서서 보다 풍요로움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역사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시각에 동의하나요? 그런데 인간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오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끝없이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문제가 범죄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범죄를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 관계자로서 우리 사회의 범죄 문제, 특히 형벌 집행이라고 하는 사회 통제의 한 영역을 맡아오면서 보람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사실 교정의 문제는 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바로 우리 사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적인 수천 명의 범죄자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이웃이었고 그들은 또한 영원히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는 우리 사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교도소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래서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힌 그들에게 법이 정한 형벌을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보호해야 하지만 그들도 우리 국민이고 또다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동시적인 역할이 교정시설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형벌 집행 업무를 맡아온 제 입장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갈수록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에서는 또래 집단들에서 따돌림, 왕따라는 이유로 총기를 난사하고 따돌림을 당한 아이가 그러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당시에 그랬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이 사제폭탄 제조 사이트와 자살 사이트 개설 그리고 살인 게임에 중독된 학생의 친동생 살해, 가정에서의 불만을 품은 학생의 이유 없는 여중생 살해 사건, 호기심과 충동에 의한 원조 교제, 무책임한 성행위 등은 기성세대의 노파심이라는 우려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풍요롭고 멋진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또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용되기도 합니다. 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GNP, GDP 순으로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뒤에 조금 어디를 조금 읽어볼까 싶었는데요. 잠깐만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고등학생들이어서 제가 진짜 꼰대 같은 이야기를 쭉 했었거든요. 여기만 좀 더 읽어볼게요. 사람은 대체로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림을 닮아갑니다. 명확한 목표는 명확한 결과를 낳습니다. 반면 불분명한 목표는 불분명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하기도 합니다. 과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현재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현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꿈을 품을 수 있으며 현재 행동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희망, 비전, 소원, 가능성이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삶을 살았어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건설하고 미래를 토대로 현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인생의 봄에 서 있는 여러분이 할 일인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정성스럽게 가꾸지 않는다면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생각을 품고 키워나가고 있습니까? 절실하게 원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절실하게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설사 기울어진 운동장 탓도 있겠지만 기회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만 하나 들면서 이야기도 마무리할게요. 프랑스에는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직접 버너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넣고 조리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봤죠?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 속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둡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 아주 기분 좋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우 약한 불로 물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은 없으니까. 그래도 성적이 아주 꼴찌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처럼. 친구도 많고 무슨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만하면 되겠지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럭저럭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를 요리하는 물이 따뜻한 목욕물이라도 된다는 듯이 편안하게 잠자다가 죽어가는 개구리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봐도 그 뒤에도 한참의 이야기가 있는데 똑같이 꼰대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어쩜 이렇게 저는 진짜 라떼였을까요? 하나만 더 읽고 이 시간 끝낼게요. 다른 걸 시작하기 그러네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나의 보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좌절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어떤 사람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커다란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는 비참한 처지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지 않고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할까요? 마무리 짓게요. 다 생략하고 끝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과의 만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때의 꿈과 절망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즐거운 학창시절이 되길 바라면서
아쉬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생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약간 적용이 되는 그런 적절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럼 쉬었다가 다음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